티쏘의 PRX는 명실상부 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시계들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에 PRX의 쿼츠 버전이 처음 선보였을 때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시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PRX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는 평소에 전혀 시계에 관심이 없었던 지인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의 범위를 넓혀준 대중적인 화제작이었던 셈인데요. 이번에는 배터리로 가는 쿼츠 모델이 아니라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기계식 PRX 시리즈가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티쏘 측의 관대한 배려로 저희 채널에서도 자세하게 새로 나온 PRX 파워매틱 80 모델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시계와 일주일을 함께 보내보니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티쏘의 브랜드 파워에다가 80만원대라는 가격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피니시, 그리고 여타의 유명 시계를 아주 직접적으로 따라한 것 같지는 않은 세련된 디자인이 3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 시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PRX를 처음 봤을 때 티쏘 정도 되는 역사적인 대기업이 격에 안 맞게 너무 유행에 편승하는 듯한 시계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계들은 좀 더 작은 시계 회사들한테 양보해야 되지 않나? 라고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꺼냈더니 티쏘 시계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한 분께서 PRX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근거가 상당한 시계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PRX는 단순히 유행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기에는 억울할 면이 있을 만한 시계였습니다. 티쏘의 아카이브를 살펴보면 1978년에 나온 원조격의 PRX 모델이 있었습니다. 티쏘가 만든 가장 오리지널한 디자인의 시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시대의 스타일을 대변하는 재밌는 시계였습니다. 게다가 70년대의 티쏘는 PRX 말고도 흥미롭고 과감한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PRX의 성공에 힘입어서 티쏘가 아카이브에 있는 70년대 디자인들을 되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티쏘는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역사적인 브랜드이고, 그래서 티쏘의 현행 라인업들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론 시계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티쏘의 찬란했던 70년대와 원조 PRX가 등장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 맥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에서 역사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내는 아우라를 다 걷어내버리면은 그저 손목에 차는 예쁜 쇳덩어리에 불과해지니까요. PRX는 정말 매력적인 시계이지만은 수치상의 사이즈나 스펙에서 드러나지 않는 유니크한 면이 많아서 시계의 특징을 잘 소통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우선 사이즈와 핏이 수치에 비해서 커 보이는 시계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40mm 직경의 시계인 건 맞는데 위아래 길이가 보통의 시계보다는 길어서 실제 손목에 올려본 체감은 42mm 직경에 더 가깝습니다. 직경이 40mm니까 만만한 미드 사이즈 시계겠구나 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큰 느낌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PRX가 스포츠 시계에 준하는 스펙을 갖고 있지만은 사용감이나 만듦새에서 주는 느낌은 투라치라기보다는 드레스 시계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100m 방수의 스펙은 분명히 스포츠 시계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지만은 단정한 핸즈와 인덱스, 얇은 케이스의 모양부터가 드레스 시계의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용두가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아니고 미니멀리즘 드레스 시계에서 보던 것처럼 손톱을 사용해서 돌려야 할 정도로 작습니다. 케이스백도 다이버 시계보다는 드레스 시계에서 볼 법한 느낌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만 읽어보시고 든든한 전천후 투라치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당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나에게 PRX가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질문은 나한테 42mm 정도 되는 체감의 드레스 시계가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격대에서 흔한 드레스 시계들과는 다른 아주 근사한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시계라는 차별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역사 이야기를 잠시 거쳐서 시계 본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티쏘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PRX의 역사적 기원은 7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PRX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맥락을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970년대는 남자 시계의 디자인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해지는 시계입니다. 2021년에 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미래적이고 전위적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실험들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 배경으로는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지는 기하학적
시대적 형태의 남성용 액세서리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제임스 칸이나 버트 레이놀스 같은 남성미를 뽐내던 유명 스타들이 휘황찬란한 팔찌와 목걸이, 벨트를 차고 잡지에 등장하면서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알도 키플로가 디자인한 까르티에의 러브뱅글이라는 유니섹스 팔찌가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전에도 시계는 항상 패션의 일부였습니다만은 70년대의 트렌드 아래에서는 남자를 위한 보석이자 장신구로서의 시계의 역할이 더 강화가 됩니다. 덕분에 시계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이너의 역할과 권한이 확장됩니다. PRX와 같은 유형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등장은 디자이너가 시계의 외양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전까지 시계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다이얼과 시분침을 디자인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그쳤고 좀 더 권한을 가진다고 해봤자 다이얼에 맞는 케이스의 스타일 정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가 남자들을 위한 대표적인 보석이자 장신구가 됐으니 그에 걸맞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수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시계 디자이너들은 시계의 다이얼뿐만 아니라 케이스부터 시계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컨셉을 가진 전체로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팔찌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계이기도 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70년대에 많이 등장한 데에는 이런 시대적 바람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디자인이 브랜드만의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개인의 작품일 수 있다는 생각도 상당 부분은 1970년대의 산물입니다. 제럴드 젠타나 앤드류 그리마, 요르크 하이젝 같은 전문 시계 디자이너나 보석 디자이너가 고안한 시계들이 창작자의 이름과 함께 본격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을 젠타 스타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제럴드 젠타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최초로 고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성용 시계 쪽을 보면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고 1969년에 등장한 최초의 남성용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역시 젠타와는 무관한 제품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베타 21이라는 스위스 시계 회사들의 컨소시엄이 만들어낸 쿼츠 무브먼트가 선을 보이는데 거기에 참여한 몇몇 시계 회사들이 새 무브먼트를 담아낸 플랫폼으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들 역시 젠타의 작품들보다 시기상으로 앞섭니다. 젠타의 업적은 1972년과 75년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연달아 고안해 내놓은 것에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긴 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아울러서 젠타 스타일이라고 부르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티쏘는 70년대에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티쏘는 이 시기에 누구보다도 대담하고 흥미로운 디자인의 시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별명부터가 남다른 시계들이 많습니다. 우선 러그가 없는 비행 접시 모양의 동그란 케이스 덕분에 UFO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T12 다이버 시계가 있었고요. 갑각류의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브레이슬릿 덕분에 랍스터라는 별명을 얻게 된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푸셔와 용두가 다 12시 방향의 소의 뿔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불헤드라고 불린 멋진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있었습니다. 70년대 티소 디자인의 꽃이라고 한다면 1972년의 아스트롤론이라는 시계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을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티소가 70년대에 얼마나 혁신적인 브랜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롤론은 외장 케이스뿐만 아니라 무브먼트까지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신개념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번거로운 윤활 작업이 필요 없는 데다가 부품 수도 단 52개에 불과해서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해받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앞선 발상의 시기였고 하필이면 등장 시점이 쿼츠 무브먼트가 등장하던 시기와 겹쳐버려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70년대 말에 이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계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1978년 지금 PRX의 원조가 되는 PRX 쿼츠 모델이 선을 보인 건데요.
PRX는 정확하다는 뜻의 프리사이즈와 튼튼하다는 뜻의 로버스트의 첫 글자와 10기압의 방수 성능을 뜻하는 로마자 X를 연결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즉 정확하고 튼튼한 100m 방수 시계인 거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럴드 젠타를 떠올리시겠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젠타 디자인의 성공이 이 시계의 출시에 상당한 영향을 줬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은, 오히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젠타의 등장 이전에 나온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인 걸로 보입니다. 젠타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각이진 베젤이나 장식 나사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쿼츠 무브먼트 시계를 좀 더 미래적인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으로 선보인다는 생각에서는 컨셉상으로 1970년에 베타 21 시계들과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젠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PRX가 70년대에 나온 티소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RX는 쿼츠 무브먼트의 등장과 남자용 액세서리의 대유행이라는 70년대의 도전에 티소가 어떻게 응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귀중한 가치가 있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맥락과 역사를 살펴보고 나니까 티소가 PRX를 다시 살린 건 반길만한 일이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티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카이브에 있는 흥미로운 시계들을 다 부활시켜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대 PRX는 과거의 PRX의 디자인을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만큼은 원조와 많이 다릅니다. 베젤의 직경은 37mm이고 케이스의 직경은 40mm입니다. 러그가 없어서 케이스의 위아래 길이를 쟀을 때는 44mm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담한 편의 미드 사이즈 시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브레이슬릿의 첫마디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슬릿이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길이를 재면 51.4mm가 나옵니다. 제가 체감상으로는 40mm가 아니라 42mm 직경의 시계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 두께는 공식 스펙상으로는 10.93mm이지만은 저희 채널에서 측정했을 때는 11.2mm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케이스백을 볼록하게 만들면서 케이스 측면의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체감은 그보다 많이 얇게 느껴집니다. 무게는 스트랩의 길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138g으로 전체가 스틸로 이루어진 기계식 시계치고는 꽤 가볍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6mm에서 18mm로 꽤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15.2cm 손목 둘레의 여성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다이얼 사이즈 자체가 손목에 비해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베젤 직경만 보면은 37mm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나 측면에서 보면은 위아래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중앙에 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꾸 케이스 끝부분이 손목 바깥으로 삐져나옵니다. 브레이슬릿 길이를 알맞게 줄여도 손목 둘레가 15cm 전후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가는 손목을 가진 분들은 정확하게 맞는 착용감을 얻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손목 둘레가 16.5cm 정도라고 해서 비슷한 사이즈의 손목에 올려놓은 착용샷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해외 리뷰어 중에 한 명이 정확히 16.5cm의 손목 둘레를 갖고 있었습니다. 꽤 존재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크게 넘치는 느낌이 없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느슨하게 조정하면 시계가 살짝 덜렁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남성 평균 정도의 손목 둘레라면은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8cm 손목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시계의 위아래 길이는 이 정도 손목 둘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손목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게 어렵지도 않고 케이스가 손목 바깥으로 삐져나오지도 않습니다. 제 손목 사이즈 기준으로는 시계가 얇고 가벼워서 착용하기가 편했습니다. PRX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이 가격대에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회사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좋습니다. 가끔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회사들이 인기 있는 시계들의 디자인을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짜깁기식으로 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이얼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용두, 브레이슬릿에 이르기까지 조화로운 하나의 전체로서 시계를 즐기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시계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용두, 다이얼이 겉돌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합니다. 티소의 PRX는 뭘 더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또 훌륭합니다. 선명한 수직 방향의 브러쉬를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에 적용한 다음에 베젤과 모서리는 다 빗면으로 만들고 깨끗하게 폴리시를 했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정석대로 브레이슬릿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모서리를 빗면으로 만들고 폴리시를 하는 성의 있는 피니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면은 다양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면들이 많이 생겨서 빛을 더 멋지게 머금을 수 있습니다. PRX가 가격대보다 비싸 보이는 외양을 가지게 된 데에는 훌륭한 피니쉬의 기여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브레이슬릿일 텐데요. 이런 유형의 시계들은 일반적인 시계줄로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계를 사용하는 한 브레이슬릿과 계속 함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는 브레이슬릿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다행히도 PRX는 보기에도 좋고 착용감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브레이슬릿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70년대풍 시계답게 고증도 철저하게 했는데요. 두께가 얇은 데다가 마디 사이가 완전히 접힐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 위에 올려보면 불필요하게 무겁지가 않고 착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마디 사이가 유연하긴 해도 유격은 없어서 탄탄한 느낌도 꽤 줍니다. 푸시 버튼이 있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도 탈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푸시핀 방식이고 클래스프에는 미세 조정 칸이 없어서 브레이슬릿 길이 조정이 완벽하게 섬세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브레이슬릿에 긴 조각과 짧은 조각이 있어서 솜씨 좋은 분들이라면 제법 잘 맞게 길이 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두는 시계의 외양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단정한 모습인데요. 보기에는 좋지만은 손톱을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다소 작은 크기입니다. 이게 용두를 자주 만질 일이 없는 쿼츠 버전의 PRX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아무래도 오토매틱 모델은 용두를 만질 일이 많아서 조금은 더 사용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고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반사 처리가 강력하지는 않아도 유리가 평면이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이얼은 퀄리티 면에서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면은 PRX의 중요한 매력 중 하나가 유명 시계를 너무 직접적으로 참고하지 않은 나름대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다이얼은 다른 시계의 유명한 테피스트리 패턴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와플 패턴 위로 선버스트 브러쉬가 들어가 있어서 빛에 은은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느다란 인덱스도 접착제를 흘린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정렬해서 잘 붙였고요. 금속 틀 안에 잘 정리된 날짜창도 단정합니다. 시분침도 밋밋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각을 줘서 빛을 더 고급스럽게 머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도 너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PRX 프린트의 글씨체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일상에서도 잘 어울리겠지만은 잘 차려입은 날 드레스 시계로도 손색이 없는 다이얼입니다. 야광은 투라치의 것이라기보다는 드레스 시계의 것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인덱스도 얇고 시분침도 두껍지는 않아서 야광 도료를 적용할 면적이 넓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야광도 그 때문인지 밝기와 지속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덱스의 야광은 다소 빨리 사그라들지만은 그래도 시분침에 적용된 야광은 좀 더 나은 지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PRX는 파워매틱 80.111이라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유명한 에타 2824 대시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를 낮추는 대신에 좀 더 개량된 메인 스프링을 사용해서 파워 리저브를 80시간까지 늘린 무브먼트입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케이스백이 스크린 방식이 아니어서 나중에 방수 성능을 손해보지 않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가능한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시계 리뷰어가 아니라 개인 콜렉터의 입장에서 파워매틱 80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스위스 시계를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우아한 고진동 초층 움직임 때문이었는데 별로 원하지도 않았던 더 긴 파워 리저브를 위해서 진동수를 희생한다는 선택이 그리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쉴 때나 잘 때도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 파워 리저브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파워매틱 80보다 기존의 에타 2824-2가 장착된 시계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여러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평일에 출근하실 때만 시계를 차시고 주말에 쉬실 때는 시계를 내버려 두는 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시계 생활로 간주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이게 많은 분들의 통상적인 시계 생활 패턴이라면은 파워매틱 80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덧붙여 PRX가 70년대풍의 시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워매틱 80 같은 좀 더 낮은 진동수의 무브먼트를 쓰는 게 옳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간당 진동수가 18,000회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진동수의 무브먼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에다가 21,600회 진동수의 파워매틱을 적용한 건 고증을 참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들어 파워매틱 80에는 PRX처럼 자성의 저항력을 가진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때로는 실리시움이라는 실리콘 소재의 헤어스프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업그레이드는 컴퓨터를 거의 끼고 사는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두세 번은 운 나쁘게 자성 먹은 시계들이 나오는 편이기도 해서요. 이제까지 100만원 이하의 가격대의 시계에서는 특별한 항자성 기능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니바크론 헤어스프링이 드디어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파워매틱 80이 사설 수리 업체에서 정비하거나 오차 조정을 따로 할 수 없는 무브먼트라는 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거기다 플라스틱 소재의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팔렛 포크를 사용한다는 것도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고요. 미국은 인디펜던트 와치메이커스라고 불리는 특정한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수리공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더 접근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스와치의 공식 서비스 센터는 제가 사는 주에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고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게 파워매틱 80에 대해서 처음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에 와보니까 공식적으로 애프터 세일 서비스를 접수해주는 것도 많고 접수된 뒤에 처리 기간도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부품 역시 수명이 다했을 때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제때 교체를 해준다면 역시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전제품 수준의 찾아가는 애프터 세일 서비스는 아니지만은 시계 수리를 맡기면 보통 한 달에서 8주는 기본으로 걸리는 미국이랑 비교하면은 한국은 정말 모든 일이 쾌속으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부품 수급도 어렵고 오차 조정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공식적인 품질 보증을 받는 건 파워매틱 80을 장착한 시기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품질 보증이나 애프터 세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장만하시는 거는 이제는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총평입니다. PRX는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매력을 잘 살린 우수한 시계일 뿐만 아니라 나름의 역사성과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서 여타의 유사 제품들에 비해서 착용자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시계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티소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회사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항자성과 파워 리저브 80시간을 같이 갖춘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도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토매틱 버전의 PRX는 쿼츠 버전과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누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PRX 열풍이 계속 이어져서 티소의 흥미로운 다른 70년대 모델들도 부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티소가 예전에도 가성비는 좋은 브랜드였지만은 이렇게까지 흥미로운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 나온 시계들을 보면 정말 역동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살펴본 시스타 프로페셔널 2000도 그렇고 이번에 PRX 오토매틱 버전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가성비 패키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으니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티소의 PRX 파워매틱 80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